루멘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뭐 급락했다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요. 26년 4분기 회계기간 실적입니다. 루멘텀 좀 생소하실까봐 약간 개요를 좀 그려봤는데 주력 제품은 EML 레이저라고 하는 칩인데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밸류체인 및 주력 제품 쪽에서 그 노랗게 된 좀 조그만한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외에도 어, 광 트랜시버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광 트랜시버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EML 레이저라는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인디움 웨이퍼를 가져와서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중국에서 모듈 형태로 조립을 해서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광철스하고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의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고 다시 그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빛하고 전기하고 왔다 갔다 해주는 통신 장치인데, GPU 쪽에서 그때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GPU 쪽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면은 이게 전기 신호가 광 트랜시버로 가서 광 트랜시버를 그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GPU 쪽으로 그광 트랜시버로 다시 보내서 그 광 트랜시버가 빛을 또 전기로 바꿔서 GPU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에 그 GPU끼리 묶는 렉에서의 역할도 뭐 스케일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제 비트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 또 GPU를 묶어놓는 렉 간에서도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기존의 구리 케이블 대신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서 데이터의 소실이나 데이터의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광 트랜시버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좋았는데, 이 EML 레이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는데 필요한 부품, 핵심 부품인데,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좀 높게 받는 편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밸류 체인 및 주력 제품, 주력 제품 좀 전에 설명드렸고, 밸류 체인을 보면은 제일 앞단에 인디움 웨이퍼 기판이 있는데, 이 인디움 웨이퍼 기판을 중국이 70% 정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인디움 웨이퍼 기판을 들여와 가지고 그 루멘텀이 여기서 이제 EML 칩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AXT라고 하는 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미토모라는 일본 회사도 이 소재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자체, 그러니까 인디 웨이퍼 자체가 없으면은 상당히 그 EML 칩을 만드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인디 웨이퍼를 확보하기 위해서 AXT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앞단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병목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를 가져와서 EML 칩을 만들고, 칩을 만들어서 이 광 모듈 제조하는 쪽으로 넘겨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이노라이트가 있고요. 또 루멘텀도 방콕에 또 회사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분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광트랜시버가 AI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엔비디아, 구글, 오라클 이쪽으로 보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서플라이 체인 하나가 좀 잘못되면은 전체 데이터 센터에 가 워킹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광학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센데 그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운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좀 병목이 생기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그 무역상의 컨플릭트가 생길 때 가장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이 중국 쪽에 이제 이런 인듐 웨이퍼 쪽에서 카드를 써먹을 수가 있고, 미국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EML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코이런트하고 루멘텀 이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또 하나의 카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매출이 1빌리언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 990밀리언 달러고요. YOY로 109% 정도 매출이 증가가 됐고, 이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컴포넌트 부분하고 시스템이 있는데, 컴포넌트가 아까 말씀드린 EML 칩 관련된 사업부고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광 트랜시버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광 트랜시버 관련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쪽에서 694밀리언으로 102%가 증가했고, 시스템 쪽에서 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 트랜시버 출하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0.4%로 전년 동기 37.8%를 훨씬 능가해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8.8밀리언으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6.6%인데 컨센서스가 35.5%였고요. 전년 동기가 15%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 한 5, 6개 분기 보면은 이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PS가 3.23달러로 컨센서스 상회했고, 전년 동기가 0.88달러였으니까 3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도 그 시장에서는 1.15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1.25에서 1.275 빌리언 달러로 제시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중간값으로 하면 40%를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37.2%였고요. EPS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보다 높은 EPS인 4.05에서 4.3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코멘트는 광학이 데이터 센터 연결의 주요 수단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산업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CEO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리 케이블이 광 케이블로 바뀌는, 그리고 앞단의 이 구조 자체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Q&A에서 이번 분기 마진 개선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가격 인상도 있었지만 고마진 제품 비중이 높았고 가격 인상 효과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하고 Q가 동시에 늘고 있는데, 특히 비싼 제품들이 비중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가 공급보다 30%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전히 공급 근데 최근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고객 수요 대비 미달해서 출하 중이고, 고출력 레이저는 수요가 과속화되며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되었고, 캐파 증설 자체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캐파가 증설돼서 물량이 나오려면은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캐파 증설 중이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디움 웨이퍼 이 부분에 있어서 병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개월간 초고출력 레이저 수요가 급증해서 인디움 기판 공급사인 AXT하고 6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료 쪽에서 원재료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수요 증가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게 유지가 될 경우 1, 2개 분기 내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 수급은 대충 맞춰지고 있지만 앞으로 부족할 수 있다. 전방 수요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숫자들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4, 5개 분기 정도 보시면은 매출 증가 쪽 보시면은 25년 6월로 끝나는 분기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 증가가 전년 대비 55%, 그 다음에 58%, 65%, 90%, 이번에 1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1.15 빌리언으로 돼 있지만 아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1.25 빌리언으로. 그래서 한 120%쯤 또 될 것 같고, 그 가이던스를 충족시킨다면요. 그리고 부품 쪽, 컴포넌트 쪽, 시스템 쪽도 계속해서 앞자리가 좀 바뀌는 상황이고, 컴포넌트 쪽은 지난 분기에 77.3%의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102%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월로 끝나는 분기 내에서도 아마 이 숫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쪽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쪽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30%대에서 50%대로 이번에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현재 36.6%로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도 비슷하게 계속 그 영업 레버리지 이펙트로 인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EPS 증가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올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한 122% 정도 올랐고 최근 고점 대비 2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PER은 4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한때 한 60배 중반까지 갔다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PER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실적 상향 조정이 될 텐데 계단식으로 EPS가 아마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PER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 케이블 쪽에서 광 케이블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데이터 양이 많고 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 쪽에서 병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가격하고 Q 쪽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회사네요. 그러니까 예.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러면 이 광트랜시버랑 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예. 경쟁 기업은 어디? 여기 그 밸류체인 및 주력 제품 보시면은 광 트랜시버하고 그 EML 레이저 만드는 회사는
미국의 코이런트하고 루멘텀 양강 구도고요. 이 두 회사밖에 예, 예. 없나요? 그리고 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도 코이런트, 루멘텀이고 중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회사는 어떤 게 있어요? 중재우청. 그게 중재우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기술 차이가 꽤 커요. 네, 기술 차이가. 네, 기술 차이가 크고요. 왜냐면 지금 그 중재우청 만든 1종 UT 있잖아요. 지금 대세는 1종 UT예요.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세계 회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중재우청 만든 1종 UT 글로벌 전체 MS는 70% 정도예요. 70%? 네, 70%다 중국 그 중재우청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CSP, 미국, 아마존, 메타 이런 거 다 1종 UT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 만든 무료는 MS 6%밖에 없어요. MS가 6%? 네, 루멘텀이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향후는 되게 뭐 개발 전략까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은 뭐 전망 되게 좋고요. 다만 이 6%는 만약에 6%에서 더블로 나면 18%잖아요. 뭐 12% 되죠. 12% 되면 또 CSP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요. 잠깐만. 네, 그러면 중재우창이 전 세계 70%. 70%를 차지하는데 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요 두 회사 루멘텀하고 코이런트. 코이런트가 예. 하고 있는데 네. 루멘텀 마켓 셰어는 지금은 6%밖에 안 6%. 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광통신 장비 이런 거 쓰지 마라 하는 게 네. 그러면 중재우창도 중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중재우청 플러스 신혁승 이런 회사 두 회사. 아. 왜냐면 이 두 회사 이런 UT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그 뜻이에요. 이거는 70% 이상은 자충국 시에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집을 금지하면은 CSP근을 가동률 중단되는 거예요. 당장 중국 걸 못 쓰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근데 이거는 당장은 아마 그렇죠. 2028년까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 정세배는 또 같은 생각이 있어요. 누가 싸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거 중재우청 신혁은 빠르게 싸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조 UT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만든 800G 그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는 다 이런 트렌드예요. 왜냐면 지금 1조 UT 내년도 1조 UT 비중 확대하면은 다음 세대는 아마 3종 ET까지 갈 거예요. 3종 ET까지 올라가면은 1조 UT 가격 인하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 최종적으로는 밑에 단에 다 책임지면 됩니다. 이 루멘트는 핵심 포인트는 이 회사가 그 칩 잘 만들어요. EML 칩, 레이저 칩 그걸 잘 만들고 있어요. 중재우천은 이 회사는 칩을 사고 조립하고 최종적으로 광트랜시버 만들어서 미국한테 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EML 칩은 잘 만들 회사는 루멘트 그리고 그 미국 회사 몇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또 중국 회사도 슬슬 양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네. EML도 이 부품이라고 돼 있는데 요 칩은 중재우창이 안 만들어요. 이제 좋아서는 안 납니다. 왜냐면 기술 좋아요. 네. EML을 여기가 만들고 네. 그걸 갖다가 중재우창이 맞아요. 다른 네. 것까지 다 맞아요. 해가지고 네. 광 트랜시버 뭐 이런 거는 다 그쵸. 만드나 보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뭔가 중국 제재 때문에 이 중국 광트랜시버 주가는 세게 빠지고 사는 이유가 루멘텀 그리고 회사 사는 이유 주가도 급등했잖아요. 이거 깊게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EML 칩 대부분은 중국 광트랜시버 회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중국적으로는 수출 금지하면은 그 칩 수요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매출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리고 이 회사 만든 이 칩이 자기의 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요. 왜냐면 양산 못했잖아요, 광트랜시버. 그래서 자기 칩이 이런 거는 또 수요 또 갑자기 이렇게 공급 과잉 상황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대체제가 되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그 서로 상호 보완제 개념이네. 맞습니다. 예, 분업 구조입니다. 그러네. 예. 분업 구조네. 예. 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EML 칩에 있어서는 루멘텀이 가지고 있고 이 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칩을 중국 중재국창에 넘기면은 중재국창에서 모듈 형태로 조립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 그 서플라이 체인 구조에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은 전체가 좀 워킹을 잘 안 하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국 광통신 업체를 제재를 하면 이게 서로 같은 보완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루멘트한테도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루멘텀하고 코이런트가 주가가 오른 거는 루멘텀도 EML 칩을 중심으로는 하긴 하지만 광 트랜시버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랐고 코이런트도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그 공급으로는 전체 물량을 소화를 하진 못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 때문에 주가 올라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실현되면은 영조는 다 회사 타격 받을 수 있어요. 양쪽 다 맞아요. 타격받네. 그리고 이 회사 EMR7 만드실 때는 그 방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그 INP 그 기반 있잖아요. 그 기반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기반은 또 중국 회사 또 잡으자. 왜냐면 밑에 쪽으로 보시면 AXT 그 회사 있잖아요. AXT 네. 베이징에 네. 있다고 돼 네, 있네. 맞아요. 이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어, 그래서 중국 정부가 수출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기반의 공부가 중단될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공급량 7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XT 만든 그거 INP 그 기반 없으면은 EMR 칩도 만들 수 없어요. 요 LNP 기판이 있어야만 또 예. EML 칩을 만들 수 있다.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이 밸류 체인이 다 함께 그죠 분업 공조하는 공조. 그런 밸류 체인인데 예. 어쨌든 중국 기업을 그 제재를 하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게 맞네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때는 좀 내용 좀 보니까 아마 진짜 그 시진핑 그 방미 장내는 뭐가 정치적 그 액션 카드로 하나 그거였어요. 다만 진짜까지 하면은 못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반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이런 구조라서. 그래서 딱 지금 AI 쪽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병목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수요도 세고 또 플레이어도 몇 안 되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어떤 회사인지 이제서야 알겠네. 참. 그동안에 이거 예전에 서영 대리가 발표를 했었죠. 예, 그때. 그렇습니다. 발표한 지 한 5개월 된 것 같은데. 다음 달 이제 좀 있으면 서영 대리 출산이네. 예, 9월 달에 출산이라고 그죠. 했으니까요. 예, 곧할 겁니다. 다만 지금 그 핵심 그 포인트는 장기 관점으로 로먼트는 되게 우호적 상황은 조정되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국적으로는 전쟁 오션은 또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리스크 다 회피하고 있으면 EMR 칩을 구매할 수 있고 다만 최대 그 악재 아니고 이거는 잘 감안해야 할 부분은 내년 기준으로 경제 우천 15배가 밖에 없어요. BR는. 지금 네. PR이 15발밖에 안 돼. 네, 15배 밖에 없고 이거 보수적으로 추정되면 이렇게 나오고 공격으로 추정하면 10배 이하예요. PR 아마. 다만 그 로먼트는 PR는 지금 40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왕 박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체 불가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운용사 중에 이렇게 중국 회사하고 이런 미국 회사하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 일본 뭐 해서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알 수도 없고요, 제대로. 예.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증권사나 이 아침 방송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봐도 이 중국 기업 되게 보면 모든 그 시장의 악재는 어떻게 보면 다 중국 기업하고의 경쟁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도 창신 메모리고 예. 배터리 기업들이 조정받았던 것도 CATL 때문이고 그래서 산업의 경쟁 구도를 분석을 해서 경쟁 우위와 열의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항상 한쪽만 보고 투자를 하다가 예. 크게 낭패를 겪는데 이 왕 박사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한중미 포커스 예. 지금 운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그 아까 중재 우창 뭐 PR 15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 한중민 포커스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퇴직연금 계좌는 우리 왕 박사가 잘 굴려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왕 박사 잘 부탁해. 지금 벌써 그 한중민 포커스 가입자가 꽤 많은 겁니다. 200분 넘게 들어온 걸로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는 금액으로 2, 30억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예. 네. 그리고 가입자 수도 하여튼 200분 넘게 예. 들어오신 거 알고 있는데 든든합니다. 왕 박사. 내일은 또 비슷한 류의 기업인 코이런트인데요. 루멘텀이 그 EML 칩에 포커스가 돼 있다면 코이런트는 EML 칩부터 해서 광 트랜스퍼까지 좀 수직 계열화된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 아마 코멘트도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도 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지난주 별주부전 끝나고 이 중국에서 상해 뭐 이런 데서 이런 뭐 반도체 박람회나 이런 테크 박람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되게 많았어요. 우리 탑밴드님이 딱 보여줬죠. 예. 심천이었나 이번에. 심천에서 그런 박람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딱 얘기를 하길래 한번 고려해 보겠다. 왜냐면 저희 형님이 이제 중국에서 8월 달에 완전 귀국하시거든요. 예. 저희 형님하고 중국분 그 중국에서 옛날에 통신 박람회, 모바일 박람회 있을 때 거기 한번 갔다가 제가 거기 무슨 코엑스 강당 이런 데서 앞에 패널로 또 1시간 동안 막 이 투자에 관한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하고 중국 분들 만나면 뭐 저희 형님 거의 뭐 중국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죠. 그 정도로 중국말 잘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형님이 대동을 해서 그런 중국 박람회를 투어를 같이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 뭐 중국 전문가가 따라가야 그죠? 될 거니까 왕 박사도 만약에 시간 되면 잠시 갔다 와도 되고 그거를 11월 중순쯤에 있던데 그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딱 한 20분 정도 20분 너무 많나?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너무 사실. 몰라요. 너무 편견도 많고 예.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중국을 안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많은 낭패를 겪는데 중국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중국하고 이런 밸류체인을 같이 공부하니까 머리가 이 배우는 즐거움 너무 좋습니다. 벌써 태국님이 올려주고 계시네. 하이테크 페어 11월 26일부터 3일 정도. 그거는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 별주분에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요 정도 했는데 하나 좀 눈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7을 찍어서 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떨어졌더라고요. 그죠? 다행이다 싶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다 했다가 경제 제재로 이렇게 발을 뺀 거 그것도 다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죠. 4.7을 넘어가면서 4.8, 4.9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이 임계치가 지난번 23년 10월에 있었던 딱 5% 그걸 임계치로 볼 건데 임계치 다다르기 전에 그죠? 전에 눌러줘야 돼요. 되게 신경을 쓰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다행히 CPI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9시 반에 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3점 얼마? 예상치가 3.4입니다. 3.4. 예, 지난달에 3.5%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보면 이 꿈틀꿈틀하는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뭐 별 그게 없어요. 6,300에서 그죠? 지수는 좀 약간 답답한 흐름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종목별로는 보니까 뭐 화장품 쪽이 한 달 만에 뭐 30% 오른 주식들이 꽤 많이 보여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주식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창시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 상장하면서 또 계속 캐파 증설도 하고 할 건데 최근에 반도체 뭐 전공정이라든지 무공정 뭐 소재 다 같이 확 빠졌었는데 좀 그거는 좀 비이성적인 하락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올해 보면은 그렇게 빠졌어도 48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이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 예, 여전히 그죠. 예. 한 달 기준으로 15% 빠졌는데 예, 연초일로는 480%. 예. 분명히 앞으로 P와 Q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주가만 놀래가지고 빠진 것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동향 한번 쭉 봤고요. 첫 리포트가 RF 머티리얼즈네. 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부사장님이랑 미국 팀에서 루멘텀이나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RF 머티나 대한광통신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 국내에선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어제 하루 정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방의 수혜를 온몸으로라는 제목으로 한투 자료였습니다. 확실한 옵티컬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투자 경고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을 저점으로 133%가 올랐고요. 6월 이후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글로벌 밸류체인 대비 좀 더 크게 나타났었다. 광 밸류체인 전반의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 저점 통과 인식과 실적 기대감에 좀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F 머티리얼즈도 견고한 실적을 뒷받침한다라고 합니다.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루멘텀량 패키지 물량 출하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확인을 했고요. 향후에도 루멘텀량 펌프레이저 패키지 출하량은 증가할 것이고 27년부터는 CPO양 물량 양산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장기 실적 전망까지 좀 밝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루멘텀량 패키지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루멘텀은 지난 5월 펌프레이저 생산 용량을 향후 4개 분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밝혔고요. CPO용 UHP 레이저 칩 출하도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년 그린스보로 신규 IMP 팹도 가동이 되면 본격적인 램프업이 예상되는 만큼 패키지 발주 규모도 동반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하반기 이후 라만 패키지나 EDFA 패키지 모두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 4분기 신규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생산 용량을 갖추게 된다. 중장기 수요에 대한 선제적 증설을 RF 머티 측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매수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펀더멘탈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글로벌 밸류 체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루멘텀의 레이저칩 그리고 마콤의 TIA 등 핵심 병목에 위치한 부품주의 경우 마진 개선 여력이 높고 이에 따라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펌프레이저 패키지의 경우에도 고방열 패키지 스펙 요구도가 높은 만큼 선제적인 벤더 선정 이후 안정적인 양산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RF 머티 역시 구조적인 병목 밸류 체인으로서의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CPO, ELSFP 향 패키지 납품이 가능한 배경도 펌프레이저 패키지 양산 경쟁력 덕분이라고 하고요. ELSFP에 들어간 UHB 레이저는 고출력 CW 방식이라는 점에서 라만 및 EDFA 펌프레이저와 조건이 같고 따라서 요구되는 패키지 스펙도 고밀패나 멀티핀, 고방열로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멘텀 펌프레이저 라인에서 쌓은 양상 이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확고한 패키지 물량 공급사로의 동행은 지속된다. 그럼에도 밸류 부담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27년 포워드 밸류 30배, 28년 18배로 글로벌 광학 밸류 체인 평균 45배를 하회하는
주가라고 하고요. 루멘텀량 공급 지속에 근거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까지 고려해보면 PEG 0.5배와 0.3배 수준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추세금 매수, 타겟 프라이스 61,000원으로 기존 대비 13% 상향 조정을 했고요. 27년 EPS 추정치도 올려 잡았고 중장기 높아진 이 가시성에 근거해서 타겟 멀티플을 40배에서 45배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좀 비슷한 움직임이 같은 산업은 아니지만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 변동성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과 좀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서 사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냥 뭐 조금 작은 자금으로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좀 넣어놓으면 수익을 날 수 있는 뭐 그 정도 종목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테이블을 보면 확실히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분기 실적도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었고 24년 매출액이 440억 정도 하는 회사였고요. 이 당시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5년에 640억 매출에 70억 영업이익 기록을 했었고요. 26년 올해인데요. 매출 사이즈가 좀 확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1000억 매출에 200억 영업이익 나오면서 올해 영업이익 꽤나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치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루멘텀량으로 이미 2개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실제로 금액을 보면 180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보면 70억 정도 규모였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금 실적에 찍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부품이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해봤자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들어오면 4, 5개월이면 바로 팔려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370억에 영업이익 300억, 그리고 28년 약 2,000억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꽤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실적 전망에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한 20% 초반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28년에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20% 중반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한 40배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컨센 기준으로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40배인데 이 연구원님의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밸류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이 회사가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클로드한테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RF 머티가 펌프 레이저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패키지를 제조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칩 웨이퍼를 받아서 칩화하는 거를 패키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래 보면 그 그림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투자 자료인데 저 회색깔 루멘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네. 루멘텀의 칩인 거고 그 아래 노란색 판때기 있잖아요. 저게 RF 머티가 하는 펌프 레이저입니다. 아, 저게 펌프 레이저. 네네, 그냥 판때기라고 보면 되는데 저게 이제 방열도 잘 시켜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ESS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서진 시스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술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필수적인 부품인 건 맞다. 그리고 이 회사가 경쟁사들이 좀 있는데 일본의 교세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세라는 범용성,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이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 엔비디아의 결국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레이저가. 스위치에서 전기를 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저를 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결국에 이 회사의 그 RF 머티의 펌프 이 레이저가 어디 들어가냐? 저기 ELSFP 저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탈부착을 하는 이유가 스위치, 광학 엔진 그리고 레이저가 붙어 있으면 방열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랑 광학 엔진은 붙어 있고 그 ELSP는 따로 떨어져 있고 해서 ELSP는 탈부착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 레이저 모듈에 필요한 게 이 펌프 레이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 아래 하단 봐주시면 RF 머티의 매출 구성인데요. 통신용 패키지, 뭐 레이저 모듈 패키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레이저 모듈용 패키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매출 사이즈가 확 올라오죠. 24년에 7억 그리고 25년에 4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 얼마 안 되는데. 그럼 통신용 패키지 들어가나?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이번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통신용 패키지 들어가나?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루멘텀으로 수주가 2분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2분기 때. 4월 달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그래서 2분기 아직 그 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군수용도 있잖아요. 군수 장비 부품 이쪽은 뭐 야간 투시경 이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자회사로 RF 시스템즈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 군수 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부품 단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기업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RF 머티가 유일한데 루멘텀을 공부해 보면서 좀 곁다리로 좀 같이 보면 괜찮지 않을까. 결국 루멘텀의 매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그리고 루멘텀이 받아오는 수주가 많다라고 하면 RF 쪽으로의 수주 공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참고해서 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왕 박사가 봤을 때는 네. 어때요? 이게? 원래 이 만든 회사가 두세 개 공급처는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 미국 제재 때문에 이 RF 머틀리얼즈 혼자만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그 중국 회사 하나 있었어요. 중국 회사에서도 네. 이렇게 펌프 네네. 레이저 하는 네. 회사가 있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처 쪽으로 제외하고 이 RF 머틀리얼즈도 그쪽으로 잡았어요. 이쪽은 그 완전 그 로먼터 그 계열적으로도 잡았어요. 중구는 중구 쪽으로 잡고 뭐 로먼터는 시전은 우상향 뭐 확신이 있으면은 이 회사는 또 시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그 연관성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RMS님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네. 이 RF 머티리얼스가 만든 펌프 레이저가 전기 에너지를 강력한 레이저 빛으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인데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 같은 첨단 방사능 장비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군요.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이. 네, 원래는 일본 회사는 잘 잘하고요. 일본에서? 네, 일본 회사 잘 잘하고요. 일본 회사 거의 다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 회사는 중국적으로 잡고 이 회사는 그냥 유일한 그냥 국내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런데 요 제품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좋은 거 하긴 하는데 너무 매출 사이즈가 작으면 그렇죠. 옛날에 뭐 현대 로템 이런 거 할 때 레일 쪽은 별로 돈이 안 되고 예, 방산 쪽이 돈이 되고 근데 매출 비중이 그래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해수프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판때기, 곁다리 이런 거는 표준말이에요? 아니면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보통 판때기는 기판으로 기판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네. 곁다리의 네. 표준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마다 좀 네. 구사할 수 있는 그래요. 짝대기는 어때요? 판때기, 막대기. 네. 짝대기는 표준말이에요. 저도 자세히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오 과장이 매일 아침에 발표할 때마다 네, 짝대기. 뭐. 네. 그래서 곁다리.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뭐. 작대기라고 합니다. 짝대기의 표준어는 짝대기 그죠. 네. 네. 호남 사투리라고. 오 과장. 서울에서는 짝대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 과장이 하는 표현이 있거든. 밴드. 네, 밴드, PR 밴드를 보면 서울에서는 밴드라고 해요. 밴드. 가끔씩 또 한국경제TV 나가잖아. 다음 주에 또 나가. 다음 주에 나가야 돼. 할 때, 짝대기.
맞다. 한 번씩 작살난다. 그 방송에서 주가가 작살났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전무님한테 배운 거. 어. 사실 작살난다 이래 해야 오감이 확 오자는 거지. 실제로 작살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사실 뭐 전달력이 중요하지. 뭐. 그렇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별로 감흥이 안 오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솔직히 제가 방송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뭐 어디 연금 가서 PT 할 때는 그런 말을 안 쓰죠. 예, 그렇죠. 안 쓰는데 대중들에게 그래도 귀에 쏙쏙 그죠? 이 꽂히게 얘기를 해주려면 이 대중적인 언어로 그거다 괜찮아 그대로 그대로 해. 그렇지. 그때 앵커님한테 혼났는데. 네, 그럼 안 되거든요. 요게 올해 그 같다 그죠? 네.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뭐 700조. 내년이 예상을 한 950조 했던가? 두 회사만 합쳐가지고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였고. 어제 워맨시막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 노이즈 있잖아요. 네. 4E로 가야 되는데 그냥 4에서 뭐 12기가별 뭐 8기가바이트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4E로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지금 4E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협상에 있어도 가격은 이제 높게 또 엔비디아에서 쳐줘야 되고 이래저래 이 메모리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4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전에 4는 마이크론도 할 수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로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가 4E 공급하면서 또 가격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네.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4E가 준비가 안 돼서 좀 그랬는데 4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공급하고.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이 범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HBM 가격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HBM4 가격은 이미 확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LTA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올려줄 필요 없이 그냥 기존의 HBM4 컨트랙 프라이스로 계속 그거 공급해줘. 그런 묘수를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어떻게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더라 할 수도 있고, 뭐 수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팩트만 놓고 보자면은 GPU당 메모리를 줄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AI 서버에서는 수요 탄력성이 높지 않다.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수요가 비싸져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가격이 비싸죠. 예. 가격 탄력. AI 쪽은 캐펙스 투자하면서 5년 강강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요가 아주 높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GPU당 메모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오히려 늘리면서 추론 수요나 에이전트 수요 이런 KV, 캐시 이쪽 수요를 확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줄였다는 것은 메모리 쪽에서의 기본적인 충족은 본인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광적으로 좀 더 싼 부품으로 우리는 채용을 늘리겠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이 중요한 거지. 뭐 공급이 뭐 부족해서 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E로 가면서 또 이제 개수도 늘어나고 그죠? 예. 단가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개수도 추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네, 되는 거죠. 줄게 되고 단가도 우리가 4E로 가면서 또 단가 올리면 그 P랑 Q랑 다 늘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네. 요거는 맞죠. 네. 맞는데 그러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HBM 쪽으로 들어가는 DRAM을 지금 범용이 훨씬 가격이 좋으니까 네. 그러면 뭐 범용 더 생산 늘리지 뭐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맥락이 있고요. 네. HBM이 웨이퍼를 HBM4 기준으로 그냥 범용 DRAM보다 3배의 웨이퍼를 차지해요. 근데 지금 범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 손실이 3분의 3배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BM 수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 캐파를 범용으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물량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맥락은 웨이퍼를 어디로 더 많이 네. 투입해 주느냐 네. 이걸로 컨트롤이 되는 전환은 3에서 6개월이면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HBM이랑 DRAM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메모리 업체는 별로 타격을 안 받겠네. 일단은 뭐 그럼 이제 범용 DRAM의 공급량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영향.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 퀀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2000년 이후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안 나요. 희한하게도 주가가 빠질 때 삼성전자가 뭐 60% 이래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여기 47%라고 돼 있고 22년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96,000원 갔다가 결국 5만 원이면 50%안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4년 저점도 49,900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50%안 빠져요. 희한하게 안 빠져요. 그리고 여기 뭐 2018년 케이스도 있고 한데 저 정도 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 대비 딱 49% 빠졌더라고. 야, 50% 깨나 이번에 처음으로 깨나 했는데 안 깼어요. 안 깨고 딱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김동원 연구원님 얘기는 다 빠졌다. 그죠? 네, 다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면 또 60%까지도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원 그 센터장님 보면 되게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셨거든요. 회수 프로 본 적 네, 있죠? 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온화하게 생기셨는데 이 글 빠른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그죠? 글빨 하니까 갑자기 오과장 눈치가 보이네. 글빨. 글빨은 네, 아주 세게 그죠? 강직하게. 주가 빠져도 아니야. 조정 끝이야. 이제 다시 상승 추세 시작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네, 플러스 1.47%로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플러스 1.29%로 소폭 내려오고 있습니다. 1.47로 시작해서 1.29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피가 6,300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싸죠. 9,300 했었는데 6,300이 예. 코스피의 하락률 대비해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이나 보더라도 6,300원 좀. 자, 코스닥은 어때요? 네, 코스닥 마이너스 0.35%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는 1.27%로 하락폭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이제 큰형님들이 약간 좀 움직이니까 예. 또 코스닥의 동생들이 또 약간 머리를 숙이는 네, 그런 모양새죠. 예. 네, 형님도 좀 올라오시죠. 이런 느낌. 이번 달 전망을 제가 그래도 코스피가 밑골이 좀 달고 위로는 한 6,830 원저리까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좀 시원하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최설리 모닝 브리프 8월 12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최설리와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전하고 슬기로 그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